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설날을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뭐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가 뭐 나중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론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감독님 한번 그 올려주실 거니까 그 YTN이 엠브레인하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홍영님 원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재명 포비아가 이제 분명한 것 같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감독님 이거 잠깐 이거 옮겨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자 이재명 대표 홍준표 시장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49대 34 또 뭐냐면 이재명 유승민 뭐 이 44대 29 뭐 이런 쭉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보면 뭐 아직은 이게 뭐 확실하게 여권의 주자들이 이제 어떤 경쟁이 물론 뭐 일부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넘어선 것도 있어요.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출발선상에서는 일단 같이 서 있다. 예.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로 베이스가 됐다. 예. 그래서 사실 저게 저는 조금 요새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너를 띄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김문수 지금 장관님이 뭐 그 보수에서 1등으로 나오시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붙었을 때 이제 더 한참 큰 표 차이로 이기는 저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아마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문수 장관 본인이 야 이게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숨만 쉬었는데. 예.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딱 하나 하셨어요. 그때 그 국무위원들한테 그 민주당에서 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국민들께 네. 라고 얘기할 때 본인은 안 일어났죠. 딴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그 사과했는데 본인은 안 일어났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이제 우경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경화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탄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탄핵 여론이 꽤 높습니다. 네, 탄핵 여론이 59%뭐 이렇게 꽤 높은데 꽤 많은 차이가 나는 데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은 아마 탄핵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자기가 대통령에서 그 비상계엄을 함으로 해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에 대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재명 당신은 뭐야? 아니 당신은 지금 5개의 재판인가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범죄 혐의의 피의자인데 당신은 마치 무슨 전승 그 점령군처럼 승전국처럼 저렇게 당신이 잘났다고 떠드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이번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아주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당신 그냥 권력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제히 이제 그 반대 쪽에 있는 분들한테 오는 건데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때는 뭐 오세훈으로 갔다가 한때는 홍준표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로 갔다가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는 원톱이 지금은 뒤로 빠져서 일부 사람들은 야 그분은 이제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체 이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친윤 그룹에서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서는 마치 배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론몰이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톱이 사라진 자리를 막 그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지도가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금 지나고 이게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선거라는 것들이 결국은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무슨 감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논리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재판이 계속 시작되고 헌법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김종혁 위원이 나오셨으니까 요즘 한 대표는 이 현재 전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지켜보고 있죠. 근데 조금 아까 이제 우리 어떤 시청자 여러분께서 거리에 휘날리는 한 대표 현수막 보셨습니까? 맞아요. 요즘 많이 뭐, 또 달렸더라고요. 지난번에 100개인가 다셨어요. 근데 뭐 저희는 사실 전혀 몰랐죠. 뭐 저희하고 상의해서 다시는 게 아니니까 지지자들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분명한 거는요. 지금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이른바 이렇게 여기 지금 어벤져스에 나오는 많은 분들도 그 지지자들 한동훈 대표 네. 지지자시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출연하는 뉴스 엔진에 그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고한 그런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런 팬덤은 없었어요. 네. 과거에 YS DJ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이분들은 지역에 기반한 지역 감정에 기반한 어떤 그런 지지층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역과 상관없이 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팬덤을 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팬덤이 있다. 예, 네.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물론 지금 이제 떠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발언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다시 등장하면 어떤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가지면서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폭발적으로 지금 메시지 저렇게 주목도가 높을 것이다. 예, 그렇죠. 가라앉아 있지만 그 분명히 지금 이 보세요. 제가 한동훈 대표 얘기하니까 저 댓글들 막 그냥 마치 뭐 다다다다닥 하면서 갑자기 올라가고 있지 200명으로 않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예. 채팅 참여하시는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걸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 보수의 어떤 새로운 보수,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정치판에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게 썩은 보수로 가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새롭고 그리고 젊은 보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담보하게 될 것이고 이제 진종호 전 최고위원과 만난 어저께 점심 먹었죠. 네네. 그게 화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김종혁 의원도 정리해 주셨지만 일단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팬덤이라는 게 물론 뭐 개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동훈 대표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변화해야 된다. 네, 그렇죠. 개혁을 해야 된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한 대표에 대한 지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대표의 메시지나 노출도가 제로입니다, 사실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고 사실은 뭐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나머지 분들은 뭐 계속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강한 이제 어떤 뭐라 할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윤 대통령 지켜야 된다 이런 바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좀 대척점에 있는 측면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달랠 것이냐 이게 이제 아마 한 대표가 새롭게 나온다고 그러면 꽤 아마 고민되는 지점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정 부분은 떠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2024년에 비상계엄. 그래서 지금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나라 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국격도 그렇고 아주 정말 난리 법석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2024년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길거리에서는 그 시민과 시민, 공권력과 시민 마주 충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권력과 공권력끼리 마주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 그 시위대가 난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아무리 저희가 보수라고 하더라도 아니 보수는 자기 진영에서 잘못한 거는 전혀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반대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 역사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돼요. 네. 나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배신자야, 뭐 너는 죽여도 안 돼, 뭐 온갖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죽어도 안 돼, 뭐 온갖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들은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리고 강물은 뭐 굽이쳐 흘러도 결국은 바다로 가듯이 역사의 강물도 정의를 향해서, 그리고 올바름을 향해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나 우리 김종혁 의원이나 이제 80년대 학교를 이제 다녔던 세대고, 또 이 계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계엄이라는 의미는 군대라는 의미고, 군대라는 의미는 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총은요, 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공포감들이 저희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야, 계엄해서 쓸어버려야 돼, 뭘 하든 말하시는데 그 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말이라는 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피를 부르는 말인 거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도 뭐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너네는 왜 대통령의 그 충정을 모르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정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가 있는 자녀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피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제 우리가 아들이 5.18 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갈라져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뭐 우리가 종북 세력 타파하기 위해서 계엄한 거 뭐 계몽령? 택도 아닌 소리야. 계몽령 무슨 계몽령이에요. 세상에 계몽령을 총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군대에 가 있는데 제 아들이 만약에 계엄군으로 출동을 해서 그러다가 시민들과 충돌을 해서 만약에 유혈 사태라도 났다면 아마 제 아들은 평생 그 죄책감과 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제 아들은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거지. 아니, 아마 많은 군인들 보낸 우리 부모님들 그럴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그랬지 누가 계엄군을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을 막고 그다음 국회에 들어가고 그 선관위에 들어가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아까 지금 그 군장성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그분들이나 경찰 간부들이나 한평생을 살아왔던 그 자기 직분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결국은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네. 대통령의 명령 하나를 지키다가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국회 앞에,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많은 경찰들이 거기서 서서 경비를 서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아니 제가 뭐 지금 우리 아들 군대 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아들이 제대했습니다. 병장 제대했고 저도 병장 제대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제 친구가 전경으로 갔어요. 전경으로 갔다가 저희 학교에 그 시위 막는 전경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막 그 이제 몽둥이 들고 이제 때리다가 그 친구가 이제 하이바가 벗겨져 갖고 이제 그 확인을 하면서, 참 그 장면이 참 역사에 저는 굉장히 아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같은 친구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40년 전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야, 우리 진영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감싸고 가야지, 너네들이 왜 비판해? 그렇지만요, 이거는 감싸고 가야 될 것과 비판해야 될 것,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들, 민주당이 왜 저렇게 되겠어요? 자기들 잘못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가고 그냥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그런 것에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대표가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포스트 윤석열 시대가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포스트 윤석열 시대를 어떠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지금 이재명을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 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뭐 강대국에 밀려서 저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강대국이 돼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보시오 트럼프 야 김정은 너 괜찮아 너하고 대화할게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핵도 뭐 니네 핵 국가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걔 똑똑한 애야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쳐다봐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지금 오다 보니까 시위를 하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를 하면서 뭐 성조기를 열심히 들고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계세요. 뭐 둘 다 그 두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저분들이 지난번에 시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람보의 얼굴을 뭐 합성을 해서 마치 그 람보가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뭐 여기에 좌파들을 싹 쓸어버리고 이런 환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좌파를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김정은이한테 스마트 가이랍니다. 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똑똑한 놈이래. 죄송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과 협상을 하겠답니다. 저는 그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그 김정은을 제일 미워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지지에 맞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국제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길거리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선거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선거를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그걸 넘어서서 뭐 과거에 있는 일을 뭐 죽기 살기로 이제 파헤쳐 보면 글쎄요 그 시간에 남들은 이미 한층 더 뛰어 올라가서 발전하고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계속 옛날 문제 가지고 그냥 죽이고 살리고 이 문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글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구할 수 있는 직장은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벌어먹을 수 있는 뭐 이 돈은 국가의 돈은 없을 것이고요.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OECD 국가고 이 G8 국가인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맞아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정말 이번 설날에 이제는 좀 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떠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좀 나아가는 게 그래도 우리가 좀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 이 사태를 좀 더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그런 간절한 바람과 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